네,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알아보는 황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오늘 이렇게 은행권 위기가 해시태그로 새롭게 올라왔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또 크레디트 스위스 위기에 이어서 지난 주말 사이에는 독일의 도이치뱅크 부도 위험 우려까지 제기됐습니다. 도이치뱅크 주가는 지난 금요일 장중 한때 14% 급락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그래도 오늘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늘 미국 중소은행 퍼스트 시티즌스가 실리콘밸리 은행을 인수했다. 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주 동안 인수자를 모색해 왔었는데 금융 시스템 위기가 조금은 일단락되면서 시장의 관심사는 다시 경기 침체에서 물가로 옮겨가고 있는 듯합니다. 오늘 금리부터 환율, 또 이에 따른 한미 기준금리 역전차까지 급변하고 있는 우리 글로벌 시장,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 먼저 확인해 보면서 황스타그램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급변하는 시장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분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이 여의도 수석 이코노미스트의 길이다. 뭐 이렇게 불리시는 분 한번 모셔봤습니다. 자,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박상현 전문위원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저희 담당 작가님께서 정말 입에 침이 마르도록 이분을 모시기 정말 힘들고 자기가 이분의 리포터로 하루를 시작한다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었거든요. 예. 오늘 저에게도 그 지식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분위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투자를 안 하고 있는 시기거든요. 왜냐면 지금 어디서 뭐가 터질지도 잘 모르겠고 지금 도이치뱅크라면 사실 엄청나게 큰 은행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은행마저도 그동안 뭐 실리콘밸리뱅크라든가 이런 쪽은 전문적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별 상관없겠거니 했는데 도이치뱅크는 사실 이게 말이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일단 뭐 말씀하신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 은행 쪽에 여러 가지 파산 내지는 뭐 여지 신용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네네. 사실 저희가 이제 뭐 노상 이러한 얘기가 터질 때마다 얘기하는 게 이제 뭐 글로벌 금융위기 이러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네. 일단 그 금리 인상 사이클의 막판에 있어서 항상 나왔던 것들이 항상 보면 이제 이러한 파산이라든지 네네. 신용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피할 수 있을까라는 좀 막연한 기대가 있었는데 결국에 가서는 이제 피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뭐 시작은 사실 미국에서 시작을 했지만 사실 그게 이제 유럽으로 이제 넘어가는 이러한 분위기인 것 같고요. 그 과정 속에 뭐 CS가 이제 UBS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많이들 이제 뉴스를 보셨으면 알겠지만 네. 뭐 신종자본증권이라고 해서 AT1 채권에 대한 그러니까 채권 자체가 이제 보장을 못 받는다라는 어떤 그러한 불안 심리 자체가 유럽 전반적으로 좀 퍼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뭐 우리가 새로운 용어가 나오고 있는데 뱅크하고 팬데믹을 합친 뱅크데믹이라는 이제 새로운 용어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얘기 자체는 결국 이제 위험이 빨리 확산될 수 있다는 어떤 막연한 공포감 자체가 지금 이쪽 은행 저쪽 은행 뭐 이런 식으로 좀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입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CDS 그래프인데요. 이 CDS라는 거는 결국 우리가 항상 얘기할 때 이제 부도의 위험을 사실 좀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오렌지색으로 표현된 게 뭐 말씀하신 이제 도이체뱅크인데 최근 이제 지난 금요일 기점으로 해서 이제 급등을 했죠. 그러니까 이게 급등을 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시장에서 신뢰 자체가 조금 약화됐다. 그러니까 부도 위험 자체가 뭐 이게 꼭 올라갔다고 해서 부도가 되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저희가 잘 알고 있는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도 보면은 지난해부터 이 CDS 자체가 계속 급등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보면 조금 이제 위험 신호라고 이제 저희가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뱅크데믹 이거 진짜 시장의 영향이 이대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 좀 이게 저희 불안감인 거예요. 저는 아직 좀 초보 투자자라 그런지 이게 불안해서 투자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렇죠. 예, 은행이 사실은 좀 불안하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저희 아침에 저희 이제 집에 나오는데 저희 집사람들 오더라고요. 그래서 위험한데 은행에 큰 은행으로 큰 은행으로 옮겨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축은행이나 이런 쪽에 돈을 넣으신 분들이 불안해서 그냥 5천만 원까지 예금 작업이 되니까
그걸 다 빼가지고 이제 큰 은행으로 옮겨놔야 되는 건 아니야. 아, 근데 지금 도이치뱅크는 또 큰 은행인데 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뭐 여러 가지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식으로 이제 시장의 심리 자체가 상당히 악화가 되다 보면 당연히 돈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주식과 같은 위험 자산을 가지 못하고 자꾸만 이제 안전한 데로 이제 찾아가려고 하는 심리. 그러니까 은행도 사실은 조그만 은행에서 큰 은행으로 하고 하는 이러한 심리 자체가 이제 확산이 된다라고 하면 네네. 결국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조그만 은행들의 어떤 파산 뭐 이러한 것들이 잇따라질 수 있고 또 이제 예금을 이제 인출하는 뱅크런 자체가 더 심화된다라고 하면 그것이 경제 전반으로 이제 뭔가 돈이 위축되는 커지겠죠. 현상이 예. 확대되겠죠. 그래서 돈은 점점 이제 보수화된다라고 하면은 결국 그것이 궁극적으로 이제 경제 위기 또 뭐 어떤 우리가 얘기하는 시스템 위기 뭐 이러한 쪽으로 이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상당히 좀 커질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상황으로 좀 가고 있는 그런 초기 단계라고 좀 봐야 되겠죠. 결국 금리가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급속도로 이렇게 올려버리니까 이제 약한 고리가 이제 터지기 시작한 건데 금리 얘기도 좀 한번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금리 정점은 찍은 것 같다. 왜냐하면 이제 거의 아까 말씀하셨듯이 마지막에 이런 게 하나씩 터지고 이제 거의 네. 금리를 인하한다거나 뭐가 좀 이렇게 계속 좀 이렇게 안 올리고 좀 오래 유지한다거나 그렇다가 바로 이제 내리는 이 수순으로 저는 경제 공부할 때 항상 배웠거든요. 그러면 금리는 이제 더 이상 올릴 가능성은 없다고 보십니까? 예, 가능성이 많이 줄었다라고 봐야겠죠. 물론 뭐 미 연준이나 지금 뭐 영국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물가 자체가 워낙 높기 때문에 네. 제가 뭐 금리를 당장 뭐 안 올릴 거다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최근에 뭐 지금 화면에도 보이고 있네요. 지난주에 들어서 미 연준에서 25bp 0.25%의 금리를 인상을 했고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0.5%포인트 정도 이제 올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실리콘밸리, 국채, 예. 실리콘밸리가 터진 이후 지난 금요일까지 주요국의 이제 국채 금리의 어떤 흐름을 좀 보여드린 건데요. 네네. 오히려 금리를 올렸지만 국채 금리 자체는 다 오히려 하락을 했습니다. 저 2년물 2년물 같은 국채가 경우는 되죠. 지금 130bp가 떨어졌으니까 사실은 보면은 뭐 금리를 네다섯 차례 내린 효과가 사실은 있죠. 그러니까 왜 그러면 시장에서 갑자기 이 금리라는 부분 자체가 이렇게 떨어지냐라는 부분 자체는 지금 물가도 중요하지만 미 연준이 자꾸만 금리를 올렸을 경우 나설 여러 가지 부작용 때문에 네. 연준은 이제 금리를 못 올릴 수 있다. 오히려 이제 경기를 살리고 시스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오히려 연준이 금리를 내릴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금리가 많이 빠져온 것 같고요. 지난 금요일 하나 이제 뉴스를 보시다 보면은 이제 잘 아실 겁니다. 뭐 미 연준의 대표적인 매파였던 브로드 총재가 이런 금융 시스템 리스크가 있으면 금리를 내릴 수도 있다라는 그렇죠. 식의 뉘앙스를 이제 처음으로 이제 나왔죠. 말한 이번 것들을 시기에. 보더라도 지금의 시장 분위기 자체는 이제 물가의 어떤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금융 안정이라는 부분 자체가 더 중요하다라는 어떤 심리가 작용하면서 최근에 이제 국채 금리 이러한 것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이제 5월달 저희가 이제 FOMC 회의가 있는데. 네. 뭐 거기서 당장 금리를 인하하지 못하더라도 일단 동결 쪽으로 갈 가능성은 상당히 커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젠 동결을 좀 생각해두고 염두에 둬야 되는 시기가 예, 왔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아니 연준은 왜 항상 이렇게 일이 터져야지만 좀 약간 끝내거나 뭔가 좀 CPI 지수를 보고 물가가 다시 너무 많이 올랐어요. 다시 금리 올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걸까요? 저는 그 심리도 좀 궁금해요. 그래서 뭐 항상 이제 중앙은행이 선제적으로 대응을 한다라고 하지만 네. 사실은 모든 일이라는 게 그렇게 우리가 모두 이렇게 생각하는 방향으로 사실은 가는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긴 하죠. 예, 그래서 연준도 사실은 실수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연준이 뭐 사실 최근에 보면 몇 가지 실수를 했죠. 지난해 같은 경우는 뭐 물가가 일시적이다라는 네, 어떤 평을 인플레이션 없다 뭐 이렇게 또 얘기했다가 예. 좀 2월 달에는 뭐 디스인플레이션 얘기했다가 바로 또 이제 말을 뒤집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었는데 또 한편에서 보게 되면 제가 이제 요새 느낀 거는 저희가 팬데믹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세상이 좀 뭔가 좀 더 빨라졌다라는 이제 느낌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최근에 이제 뱅크런도 마찬가지지만 과거에는 은행에 가서 사실 직접 돈을 가야죠. 자서 돈을 찾았는데 네. 이번 같은 경우는 다 스마트폰으로 이체를 돈을 찾다 보니까 사실 스마트폰 뱅크런이라는 어떤 새로운 용어가 나오면서 은행이 갑자기 이제 파산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돈의 흐름 자체가 예전보다 빨라졌다라는 그러네요. 얘기죠. 또 정보의 습득량 자체도 뭐 SNS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통하면서 그러한 것들이 경기 사이클이라든지 또 이러한 어떤 각종 위기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과거보다는 사실은 좀 빨리 유발시키고 있다라고 보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정책적인 대응력 자체가 상당히 과거에 비해서는 떨어지는 면도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거에 대한 그 매뉴얼은 없었던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때가 이제 2008년이었고 그렇죠. 지금은
거기에 대해 어떻게 보면 2008년에 그런 일이 있어서 은행의 이 기득권이 뭐 이런 거에 있어서 그래서 뭐 비트코인도 나오고 막 그런 상황이었고 지금 2023년이 됐더니 이건 뭐 뱅크롱이 아니라 그냥 돈을 그냥 한 번에 다 이체를 시켜버리고 한 번에 여기 있던 돈이 저쪽으로 다 흘러가 버리는. 그러니까 이게 소문도 엄청 빨라지고 그렇죠. 이체도 빨라지는. 이런 건 우리가 처음 겪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 이렇게 빨리 시작되고 이렇게 빨리 소문이 나는 이 상황에 어떻게 보면 어떤 기업의 은행의 파산도 더 빨리 일어날 수도 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실리콘밸리 은행도 그렇고 네. 나머지 몇 개 은행의 어떤 파산 자체도 저희가 뭐 하루 이틀 사이에 뭐 파산이 된다라는 이제 소문이 나오면서 바로 이제 망했고 CS도 사실은 뭐 지난해부터 위험하다라고 했지만 맞아요. 사실은 뭐 일주일 사이에 위험이 커지면서 바로 UBS로 인수가 되는 이러한 흐름 자체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정보의 우리가 뭐 지금 디지털 경제라고 얘기하지만 그러한 기술 혁신의 또 다른 하나의 부작용일 수도 있다라는 쪽이 좀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응 방안은 어떻게 해놔야 될까요? 뭐 이체를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 예, 예. 이체를 잠깐 뭐 그럼 멈춰놓으면 더 그 뱅크런이 더 활성화가 될 거고 사람들이 더 불안해할 거고 그 심리가 굉장히 폭발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한번 좀 세워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긴 하겠네요. 그래서 뭐 그 부분은 뭐 제가 답할 문제는 아닐 것 같고 중앙은행이 사실 답할 문제인데 네네. 근데 다행스러운 건 네. 사실은 저희가 이번 뭐 CS 사태도 그렇고 실리콘밸리 은행도 사태도 보면 항상 보면 주말에 사실은 모든 일이 진정을 시켜놓고 월요일 아침에 아시아장 개장을 맞아요. 맞는 이러한 흐름 자체는 2008년에도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중앙은행들 자체가 일단은 노하우가 좀 그래도 좀 쌓였고 2008년에 위기를 겪었고 또 빠르게 유럽 재정 위기도 네. 겪은 과정 속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하면 시장의 안정을 빨리 찾을 수 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고심을 좀 하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그 대응 자체가 뭐 시장에 충분하게 지금 만족을 시키지 못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 발빠른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대응만큼은 정말 빛의 속도로 했다라고 생각하고 또 정치적인 메시지도 좀 괜찮았다라고 저도 좀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좀 약간 사적인 질문인데 이런 질문도 한번 좀 드려봤으면 좋겠어요. 사모님이 오늘 뭐 네. 어떻게 돈 빼야 되는 거야라고 했을 때 혹시 위원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좀 지켜보자. 그렇죠. 저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좀 지켜봐야 되나 오늘 방송을 통해서 안 그래도 좀 여쭤보고 싶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금리를 잘 생각해 보면 금리가 우리나라 미국이랑 이제 꽤 이제 차이가 벌어졌어요. 1.5% 차이죠. 우리나라 그렇죠. 3.5고 미국이 5% 정도 되는 금리가 발생했으니까 이거는 한국 시장에게 약간 어떻게 보면 위기로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왜 안 따라갔지 저번에? 왜 동결을 시켰지? 저는 이런 생각도 좀 했어요. 금리가 좀 따라가야 이제 외화 자본의 이제 유출이나 이런 쪽에 사실 국채를 많이 던질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렇죠. 그러면 좀 한국에도 오히려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금리를 인상을 안 하는 게 따라는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럼 과연 어디까지 따라갈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예, 뭐 지금 많이들 걱정들 하시죠. 네. 이제 정책금리 차가 역전폭이 뭐 1.5%포인트까지 벌어졌으니까 이게 돈이 빠져나가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우려감이 있는데 사실 이제 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고민도 사실 있습니다. 많겠죠. 예, 네. 근데 저희가 한번 돌이켜 보면 이제 우린 좀 매를 좀 먼저 맞았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오, 아시겠지만 네. 지난해 말에 사실 레고랜드 사태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사실은 신용에 대한 문제를 먼저 한번 맞았고 그것 때문에 그러네요. 정책 당국 입장에서는 금리를 더 올리기가 사실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부동산 문제가 또 걸린 문제가 있어서 그렇죠.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한 분기 정도 먼저 미국보다 매를 맞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미국도 보면 지금의 그 모습, 우리나라 모습을 어찌 보면 자연스럽게 자연스럽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네네. 우연찮게 좀 따라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문제는 이 금리 격차가 벌어진 상황 자체가 그러면 돈이 빠져나가는 어떤 중요한 우리가 트리거, 맥의 어떤 촉매가 될 거냐라는 부분에서 보면은 조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볼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의견이 분분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금리 차이가 많이 나면 우리나라의 자본이 외국 자본들이 다 빠져나간다라는 거를 맞다 아니다로도 많이 이게 논쟁을 좀 붙고 있더라고요. 예. 일단 돈이 빠져나가는 이유는 사실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금리 격차 문제도 있고 네. 또 이제 성장률 격차라는 거. 그러니까 저 나라가 워낙 좋으니까 내가 이 나라에 굳이 있을 필요 없고 이제 나가야 되는 이유도 있는 그쵸. 뭐 그러한 부분들인데 지금의 상황에서 과연 우리나라가 매력이 없느냐라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뭐 경기 지금 안 좋죠. 뭐 다들 체감하시는 것도 안 좋고 무역 수지 적자 규모도 사실은 커지는 상황, 이게 뭐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는 조금은 최악의 국면을 좀
다행스럽게 벗어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매를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용 위기라는 부분 자체를 조금은 먼저 맞은 부분도 있고 또 하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제 무역수지 적자 얘기 많이 나오죠. 그 부분도 어찌 보면은 사실은 좀 최악의 국면을 좀 벗어나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어서 네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환 자체가 오히려 조금 오히려 최악의 국면을 갔다가 조금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열려 있다. 거기에 하나 지금 사실은 조금 기대보다 못 미치지만 중국의 어떤 리오프닝,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결국 우리나라 경기라든지 또 수출 경기를 좀 이렇게 돌아서게 하는 그러한 촉매제 역할을 좀 할 수 있어서 다행히 중국에 대한 효과 자체가 조금 긍정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오히려 중국도 위안화도 좋아지고 또 원화 가치도 사실은 좀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당장 어떤 금리 격차 이 부분만 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돈이 빠져나간다라고 단정적으로 좀 말씀드리기는 조금은 좀 이른 감이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중국 쪽이 리오프닝 시작하면 우리나라 수출은 분명히 늘어날 테니까요. 그런 점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해 주신 것 같고. 글쎄요. 지금 뭐 강원도에서 오히려 잘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 매를 먼저 맞게 되면서 약간 그 경각심을 갖게 됐다고 해야 되나요? 예, 그렇죠. 예, 정책적으로 채권도 보기에는 사실 제일 믿는 채권이 나라에서 이제 인정해주는 채권이 나라에서 하는 채권인데 그거를 안 갚겠다고 했는데 그게 오히려 촉매제가 돼서 오히려 뭐 증권회사를 비롯해가지고 많은 데가 긴장을 해서 이렇게 건설회사나 이런 쪽도 좀 잘 넘어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또 이야기를 해줘가지고. 그래서 뭐 아직 그 고비는 아직 넘어가지는 못한 것 같고요. 이제 조심조심하는 단계죠. 특히 그렇죠. 이제 미국의 신용 뭐 이제 은행발 위기 자체가 퍼진 부분 자체가 국내에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가장 자칫하면 악재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저희가 이제 그때도 보면 주가가 반토막이 나고 환율도 이제 급등을 했던 부분에 있어서의 기억납니다. 가장 중요한 요인 자체는 저는 상대방의 리스크, 우리가 영어로는 카운터파트 리스크라고 하는데 이제 은행 위기가 터지면 누구도 못 믿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서로 상대방을 못 믿으니까 돈을 안 빌려주게 되고 그게 이제 자금 경색으로 온다라고 하면 그렇죠. 그게 국내에도 사실은 기업들의 어떤 자금난이라든지 또 부동산 시장에는 상당히 악재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보면 지금 그래도 조금 잡아가고 있는 이 부동산 문제 자체가 확산될 수 있는 잠재적인 리스크는 아직도 도사리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다만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조금은 정부가 작년 말에 그러한 한번 큰 위기를 겪으면서 조금 이거를 잘 관리하겠다는 어떤 그러한 대책들도 사실 좀 많이 방어막이죠. 많이 만들어 놓고 해서 조금은 넘길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조금 어떤 뭐 나름대로의 어떤 좀 가능성을 좀 보고 있는데 아직은 좀 살얼음판을 좀 걷고 있다라고 정도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미리미리 대응해서 나쁠 건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잘 대응을 했다라고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시간이 부족해서 이렇게 또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시간 되실 때 또 한번 찾아뵙고 좋은 말씀도 좋은 지식 많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박상현 전문위원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마칠 시간이네요. 오늘 졸탄쇼 당첨자가 밑으로 나가고 있죠. 자, 이분께 콘서트 티켓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생방송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킹의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